여기 하버드 유학 중인 일본인 학생이 한국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쪼잔한 나라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인에게 당해버린 그 영상이 퍼지고 나서 자기 인생은 망했다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그는 꼭 한국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하는데요. 그는 미친 짓을 하다가 일본에서 하나의 영상통화를 받고 나서 이럴 줄은 몰랐다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3학년생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불편한 이웃일 뿐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된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지금의 저는 한국인들을 진정한 친구이자 스승이라 부릅니다. ROTC 동기들은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놀라워하곤 해요.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너도 나처럼 변할 거야. 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3학년생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속해 있는 하버드 ROTC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버드 ROTC는 미래의 군장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2011년에 다시 부활했죠. 저희는 일반 학업과 함께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벽 체력 훈련부터 주말에 전술 훈련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저에겐 자부심이 됩니다. 사실 제가 ROTC에 지원한 것은 우리 가문의 전통 때문이기도 해요. 제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군의 장성이셨습니다. 전쟁 중에는 만주에서 부대를 지휘하셨고 전후에는 자위대 창설에도 참여하셨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일본 제국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켄지, 우리 다카하시 가문은 대대로 무사의 정신을 이어온 가문이다. 너도 언젠가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선명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서재에 걸려있던 군도를 보며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주 일본의 과거 영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도로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 대동아 공영권의 꿈. 그 이야기들은 어린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특히 할아버지께서 자주 강조하신 것은 명예였습니다. 무사도 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수지.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고귀한 정신은 없다. 라고 하셨죠. 또한 하버드에 입학하고 ROTC에 들어온 것도 이런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일본이 아닌 미국의 장교가 되는 길이지만 제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현대화된 형태로 무사도 정신을 계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훈련에서 땀을 흘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켄지, 진정한 무사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늘 전쟁을 준비한다. 그 말씀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군사 훈련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기계와 정신력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가끔 동기들이 제 배경에 대해 물어볼 때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일본 제국군 장성의 손자라는 사실이 때로는 불편한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제게 자랑스러운 유산이니까요. 앞으로도 이 자부심을 안고 더 나은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동아시아 정세론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윌슨 교수의 수업은 항상 흥미로웠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칠판에 써있는 주제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현재와 미래. 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윌슨 교수가 말을 꺼냈죠. 특히 역사적 맥락에서 이 동맹이 가진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높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 이 동맹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의 비합리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때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윌슨 교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카하시 군, 그건 매우 일방적인 시각이네요. 역사 문제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교수님, 제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 아시아 전체의 발전에 기여했다고요. 한국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계속해서 과거에만 매달리는 건 잠깐,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역사 인식입니다. 식민 지배를 문명화나 근대화로 미화하는 건 학문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에요.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교수님, 현대 국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용적인 접근 아닌가요? 과거의 감정적인 문제들은 접어두고. 다카하시 군, 교수가 다시 한번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감정적인 문제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고통이 수반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 그분의 자부심의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의 반박이 득이 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수업은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어요. 토론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조차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설 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일본 제국군 장성의 손자라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생각하나 봐.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가슴 한켠이 불편했지만 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걸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동아시아 정세론 수업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론 수업 이후로 이게 제 일상이 되었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야드의 풍경을 보며 문득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켄지, 들어보거라. 우리 다카하시 가문이 어떻게 제국의 영광에 기여했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메이지 시대부터 우리 가문은 천황폐하를 위해 충성을 다했단다.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러일 전쟁에서 전공을 세웠고 나는 만주에서 대동아 공영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싸웠지.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당당한 모습,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카미카제 특공대원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천황과 조국을 위해 바친 순수한 영혼들. 지금 세상에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야말로 우리의 무사도 정신을 가장 순수하게 구현한 이들이었지. 그렇게 시작된 특공대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특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산화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이자 명예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웃으며 출격했단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저는 도서관 책상에 앉아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다 보니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봐. 저번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일본 학생이네. 쉿, 들릴라.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렸죠. 우리는 아시아의 해방자였다.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키려 했던 거야. 물론 지금은 많은 이들이 그 진실을 부정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일본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숭고한 이상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켄지, 잘 지내고 있느냐? 너의 학교 생활이 걱정이구나. 하지만 절대 굽히지 마라. 우리의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할아버지. 절대 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적대시하더라도 그렇게 저는 도서관을 나서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문득 그 시절 젊은이들이 특공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꼭 증명해 보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의 수업은 평소와 같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시아 정세론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수업 시작 직전 처음 보는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김준호,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김준호 군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윌슨 교수가 말씀하셨죠. 그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태평양 전쟁 말기의 카미카제 특공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미카제라?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던 그들의 이야기였죠. 안녕하세요. 김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45년 17살의 나이로 강제징용되어 일본 해군의 특공기 정비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제국의 신민으로서 자발적인 지원이
아니요, 다카하시 씨. 준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여기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어떻게 강제로 동원됐는지 보여주는, 그건 조작된 거겠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카미카제 특공대는 순수한 애국심으로 뭉친 영웅들이었다고. 당신네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세요.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선 그들이 웃으며 출격했다고 하셨어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떠났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감히,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특공대 출격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세요. 정말 자발적으로 보입니까? 조작된 사진이겠죠. 당신들은 항상 그래요.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다카하시 군, 윌슨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 사실을 논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당신 할아버지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전쟁의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을 받으셨을. 닥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어요.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저는 압니다. 제 할아버지가 직접 겪으셨으니까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지켜본 그들의 눈물을, 공포를, 절망을. 저는 그만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말쟁이. 당신네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카하시 군, 당장 나가세요. 윌슨 교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교수는 제게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면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소리쳤죠. 진정되면 다시 들어오세요. 그렇게 강의실을 나서면서도 저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어떻게 저런 거짓말로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증거가 모두 거짓일까? 정말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만이 진실일까? 저는 그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그를 마주쳤죠. 김준호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가 혼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다가갔습니다. 야, 김준호.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그 짜증나게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네, 다카하시 씨. 너 정말 우리 할아버지를 모욕하고 싶은 거야? 그 허위 자료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다카하시 씨, 진정하세요. 그건 허위가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거 아닌가요? 순간 제 시야가 붉게 변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닥치라고.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휘두른 주먹은 허공을 가르기만 했죠. 김준호는 마치 물처럼 자연스럽게 제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이건 자제해 주셔야겠네요. 순식간에 제 팔이 등 뒤로 꺾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픔보다는 충격이 더 컸죠. 놔줘. 제가 버둥거렸지만 그의 손아귀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진정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군대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왜 그렇게 숙련되어 보였는지. 넌 군인이었어? 네, 특전사였죠. 그가 제 팔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입니다. 비틀거리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창피했어요. 화가 났고.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난 그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다카하시 씨,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도서관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캠퍼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누군가를 때리려고 했던 건가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다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늘 있었던 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캠퍼스 전체로 번졌죠. 일본 제국군 장성의 손자, 카미카제 특공대 미화하다 한국 학생에게 역사적 팩트로 제압당해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영상 속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당신네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제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반대로 김준호는 차분하게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저를 논리적으로 몰아세웠죠. 결정적으로 제가 격분해서 책상을 내리치고 강의실을 뛰쳐나가는 장면에서 댓글들은 폭발했어요. 와, 역사 부정론자의 실체가 이런 거였구나. 저 분노한 표정 좀 보세요.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저렇게 되는 건가? 김준호 학생 정말 팩트로 차근차근 설명 잘했네요. 아침 ROTC 훈련도 힘들었습니다. 동기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야, 다카하시,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영상 속 내 모습이. 한 동기가 물었죠. 그만둬.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뭐야? 명예롭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넌 역사적 사실 앞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닥치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죠. 훈련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도 교관이 다가왔어요. 다카하시, 내 사무실로 와보게. 교관실에서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자네가 처한 상황은 이해하네. 하지만 ROTC 생도로서 저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아. 특히 역사적 사실을 앞에 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자네에 대한 품위유지위원회가 열릴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관님, 저는 잘 생각해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자네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네가 어떤 군인이 되고 싶은지야. 수업 시간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수님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 발언을 중립적으로 들어주셨던 분들도 이제는 제가 손을 들면 한숨부터 쉬셨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어요. 제가 들어가면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곧 그 자리가 썰렁해졌으니까요. 저기 봐, 그 영상 속에. 쉿, 들릴라. 결국 기숙사방이 제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김준호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학술적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다니.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테이블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역사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김준호는 차분하게 자신의 연구와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직시해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니까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그 자리를 빠르게 피했지만 그의 논리정연했던 발표 내용은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 저를 실망스럽게 바라보시는 모습.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에서 할아버지의 어깨는 늘 처져 있었고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 한 분이 제게 상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카하시 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역사 인식의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거절했어요. 아직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SNS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을 강타한 슈퍼 태풍. 그리고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후쿠오카가 있었죠. 서둘러 전화해봐야 해.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 댁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현재 전화가 불통인 지역입니다. 뉴스 화면은 끔찍했습니다.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홍수, 무너진 건물들, 쓰러진 전신주,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실종자 수. 제발 무사하시기를.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펴놓고도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쇠약해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제가 전화도 잘 받지 않았었죠.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더라? 그때 왜 전화를 피했을까? 저는 그렇게 기숙사로 돌아와 일본 뉴스를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후쿠오카 시내의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있는 지역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카하시 군,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준호였어요. 기숙사 복도에서 마주친 거죠. 괜찮으세요? 후쿠오카가 고향이시라고 들었는데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가 다가오다니.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돼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랐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한국의 재난 구호 단체들도 지금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얼마 전까지 저와 격렬하게 대립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됐어요. 그냥 내버려둬 주세요.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마치 제 마음처럼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어머니와 통화가 됐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무사했지만 할아버지 댁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켄지, 걱정하지 마. 분명 할아버지도 무사하실 거야. 어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기대앉아 일본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지만 태풍으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ROTC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자랑스러워하시던 눈빛.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무사하시기만을,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창밖에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저의 불안과 후회도 그 비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할아버지와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후쿠오카 현해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었어요. 실종자 수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을 나서는데 김준호가 다가왔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할아버지 댁이 후쿠오카 히가시구 쪽이시죠? 제가 알아보니 한국 구조대가 그 지역에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원하신다면. 괜찮아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다카하시 씨,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지금은 그런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구조대원이 있는데 직접 현장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대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이 하필 그에게서 온다는 게. 켄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ROTC 동기 마이크였어요.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도움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지. 내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러고 있을 때냐? 하지만 내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 아니면 내 고집이 더 중요해? 마이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넌 지금 우리가 ROTC에서 배운 걸 잊은 거야? 리더십의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배웠잖아. 김준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승리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걱정뿐이었죠. 부탁드립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랐어요. 김준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사이인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구조대에서 연락이 왔네요. 잠시 후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댁 주변은 아직 전기가 끊겨 있지만 대피소에서 노인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요. 이름을 확인해 보겠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김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카하시 씨,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시대요. 히가시구 제2대피소에 계시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 해석은 다를 수 있어도 인간적인 도움은 나눠야죠. 주변에 몰려있던 학생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걱정을 해주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드디어 할아버지와 통화가 됐습니다. 켄지,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근데 말이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단다. 이런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구나. 저는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 후 저는 급히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댁 수리를 돕기 위해서였죠. 후쿠오카 공항에 내리자마자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켄지, 이쪽으로 와보거라.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저를 부르셨어요. 물에 젖은 책들과 서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전시 일기다. 할아버지께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셨어요. 태풍으로 지하 서고가 침수되면서 나온 거란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여기 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45년 3월 15일 오늘도 어린 특공대원들을 배웅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 그들의 눈에는 공포뿐이었다. 누군가는 이걸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안타까운 살육일 뿐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항상 들려주시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3월 20일 또 다른 비극이다. 조선인 정비병들이 도망치려다 발각됐다.
상부의 명령으로 현장에서 즉결 처분. 나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인가?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켄지,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구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4월 5일 약물주입 없이는 이제 누구도 출격하지 않으려 한다. 신성한 임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강제된 죽음이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 죽어간 그들의 얼굴들이. 할아버지, 이건, 그래, 이게 진실이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이 모든 걸 잊으려 했다. 아니, 어쩌면 다르게 기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포장하면서 5월 1일 오늘은 어린 장교가 명령을 거부했다. 더 이상의 살육은 없다. 고 외치며 그는 즉시 처형됐다. 나는 오늘도 잠들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그렇게 눈물이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던 그 시절의 진실이 이렇게나 잔인했다니. 태풍이 할아버지의 오래된 비밀을 파헤쳤구나. 할아버지께서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게 신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야. 그동안 왜? 부끄러웠단다. 그리고 두려웠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인정하는 게.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내가 하버드에서 겪은 일도 들었다. 할아버지의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의 눈을 가리게 했구나. 할아버지께서는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부대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동료들 중 절반은 전쟁이 끝난 후 자결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 기억들을 다르게 포장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서재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네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하버드로 돌아온 후 한동안 수업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다카하시 씨,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있을 때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잠시 목이 맨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준호는 조용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당신의 일기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께 사과의 편지도 써주셨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용기를 내셨다니. 준호 씨,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게 너무 많았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만 진실이라 믿고 다른 목소리들을 무시했죠. 과거를 직시하는 건 쉽지 않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오랫동안 그 시절 이야기를 하지 못하셨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그때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하버드 야드가 보였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나 봐요. 동아시아 정세론 수업에 다시 나가고 싶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그때 보여드린 모습이 윌슨 교수님께서 분명 반겨주실 거예요. 교수님도 늘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다음 날 오랜만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카하시 군, 윌슨 교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전후 화해와 역사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 혹시 너의 생각을 들려줄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인 침묵이 아닌 경청하는 침묵이었죠.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저에게 진실을 들려주셨습니다. 전쟁의 진정한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그동안 저는 그분의 미화된 이야기만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일이라는 걸.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ROTC 생도로서, 그리고 미래의 군 지도자로서 저는 이제 다른 방향을 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김준호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고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윌슨 교수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다카하시 군, 변화하는 건 결코 쉽지 않지. 하지만 넌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뎠어.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수업에서 용기를 냈어요. 그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 켄지가 이제 진정한 무사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구나. 네? 하지만 전 지금 진정한 무사도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거란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걸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준호를 만나고 그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반성과 역사적 사실의 인정.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전부였죠. 우리 할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했을 때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미화하고 왜곡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한국은 저에게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인류에는 저의 마지막 편견마저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과거의 적인 우리를 돕기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인연과 역사를 넘어선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죠. 이제 저는 압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무사도의 정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를 한국이라는 이웃을 통해 배웠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적이 아닌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진실 추구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왜곡된 역사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이웃이 있어 다행입니다. 라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